자, 이번 시간에도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을 잘 들으셨나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어디다? 자, 해안 지역이죠. 여기가 동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해의 신생대 비대칭 융기운동으로 만들어진 태백산맥이겠죠. 자, 높은 봉우리가 되게 많이 있는 쭉 이어진 태백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태백산맥.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데 펜 사용이 서툴러 가지고. 자, 태백산맥. 자, 태백산맥이 한국 방향 산맥이라서 해안과 평행하게 이렇게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자,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 있다 없다?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 있죠. 짧아서 그렇지. 선생님 지금 여기 두 개나 그려놨는데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런 하천의 특징은 되게 길이가 짧다. 그리고 경사가 급하다는 거죠. 자, 단면을 그려보면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고, 황남해로 흐르는 하천은 길이가 길고 완만하겠죠. 자, 여기가 동해 바다가 되겠지.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자, 빙하기에 물의 양이, 바닷물의 양이 줄었죠. 얼음이 많이 생기면서 해수면 하강, 바닷물이 여기에밖에 없었어요. 빙하기에 울릉도 독도는 빙하기에 그대로 섬이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육지였을 때 빙하기에, 자, 바닷물 이렇게밖에 없었을 때는 강의 길이가 훨씬 더 길었겠죠. 이렇게 현재보다 강의 길이가 길었을 겁니다. 자, 빙하기가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 제3기 후빙기가 왔습니다. 강물의 양이 어떻게 됐다? 바닷물의 양이 늘었죠. 자, 물이 들어옵니다. 다 물에 잠겨요. 그죠? 강의 하류다. 강의 하류는 지대가 낮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 많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쑥 들어옵니다. 자, 여기 다 잠겨. 여기도 다 물에 잠겨요. 자, 이렇게 후빙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원래 강의 하류였던 지역이 어떻게 됐다? 자, 해안선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하천의 하류였던 지역이 쑥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닷물이 쑥 들어와서 뭐로 바뀌었다? 바닷물이 육지 안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만이라고 하잖아요. 만으로 바뀝니다. 자, 그림을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해안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강의 하류가 만으로 바뀐 거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하천 하류가 만으로 잠긴 이유는 해수면 상승이기 때문이죠. 자, 만으로 잠기고 난 다음에 동해 태백산맥에서 동해로 흘러내려온 이런 하천은 퇴적물의 양이 많다 적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퇴적물질 이렇게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오다가 바다를 만났어. 바다 가기 직전에 쌌겠죠. 속력이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퇴적물질이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앞으로 동해는 해류가 흐릅니다.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류가 흘러요. 해안선과 평행하게. 그러니까 하천이 모래를 끌고 내려왔는데 모래를 어떻게 한다?
해류 방향 따라서 길게 쌓는 거죠. 이렇게 모래를. 자, 모래를 또 끌고 왔다가 바다 가기 직전에 만 앞에다 모래 이렇게 길게 쌓아. 앞으로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류 방향 때문에. 자, 이건 해류입니다. 이 하천도 모래를 끌고 왔다가 만을 만나서 해류 방향 따라 모래를 이렇게 길게 쌓아. 모래로 된 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만 입구에 모래로 쌓은 뚝, 모래로 쌓은 기둥, 모래사 기둥 숫자 써서 사주라고 불러요. 여기도 사주. 사주가 이렇게 성장해서 만 입구를 딱 막아버리면 이 안에는 고여있는 호수가 되는 거죠. 이 호수를 석호라고 부릅니다. 자, 석호란 뭐다? 만 입구에 사주에 의해서 가로막힌 호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석호입니다. 자, 석호의 형성 원인이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데요. 석호는 그냥 단순히 만 입구를 사주가 막아서 만들어진 호수가 아니고 원래 여기는 만이 아니었죠. 하천 하류가 뭐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하천 하류가 후빙기 해수면 상승 때 뭐로 바뀌었다. 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뭐가 막았다. 사주가 막아서 된 호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호를 기억해야 될 것은 후빙기에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점이죠. 석호 앞에는 반드시 사주가 있겠죠. 이 사주 위에는 대체로 해수욕장이 발달합니다. 모래가 이렇게 쌓여있고 앞에 바다니까 경치가 되게 좋겠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호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명한 사주 위에 있는 해수욕장이 강원도 강릉에 있는 경포대 해수욕장입니다. 모래를 하천이 운반해 와서 입구에다 쌓아서 사주가 되는데 쌓인 위치에 따라서 자, 모래를 운반해 와가지고 해안을 따라 길게 쌓을 수도 있겠죠. 하천이 운반해 와서. 여기도 모래를 운반해 와서 입구에다가 만 입구를 막아서 사주가 되고 그 다음 이 모래가 해안을 따라 길게 쌓이면 이건 뭐가 되겠다? 해안에 모래가 길게 쌓인 것을 사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래사장. 자, 사빈은 뭐로 이용한다고요? 대체로 자, 이거 파라솔입니다. 해수욕장으로 이용하는 거죠. 여기 모래에 사람들이 모래찜질하고 놀겠죠. 튜브 끼고. 자, 사빈, 사주 기억합니다. 사빈과 사주는 구성 성분, 모래로 되어 있고요. 형성 원인도 같다.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퇴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있는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만 입구에 막으면 기둥주자 사주가 되고요. 해안을 따라 길게 쌓으면 사빈이 됩니다. 모래사장. 동해안 따라서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해수욕장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다 이런 원인으로 생긴 사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자, 바다에서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 거죠.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면 사빈의 모래가 자꾸 안쪽으로 날려. 여기는 태백산맥이고.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거나 농사를 지을 건데 동해안에는 산맥 때문에 평야가 되게 좁겠죠. 좁은 해안 평야입니다. 해안 평야에 사람들이 살 텐데 이 사빈에 있는 모래가 계속 이렇게 날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빈의 모래가 퇴적돼가지고 약간 높은 모래 언덕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사빈의 모래가 퇴적돼서 자 이건 뭐라고 부른다? 사구 모래 언덕이죠. 사구의 모래 언덕에 모래가 계속 농경지로 날려오는 거 막기 위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자 여기다가 뭘 심겠어요? 모래가 날리는 걸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죠. 특히 바닷바람에 잘 견디는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해송. 자, 이 소나무는 뭐 때문에 심은? 사구에 심은
나무입니다. 바람을 방지하는 숲, 방풍림 또는 모래를 방지하는 숲, 방사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수욕장에 가서 보면 사비내는 사람들이 파라솔 치고 수박도 먹고 놀고, 그 약간 안쪽에 가면 소나무 숲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텐트 치고 야영도 하고 빨래도 놀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거기가 지금 알고 보니까 사구였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좁은 해안평의 안쪽으로 사빈의 모래 또는 사구의 모래가 날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사구에는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빈은 누가 쌓았다? 하천이 운반해온 모래를 누가 쌓은 거예요? 바다가 쌓은 거죠. 해류가. 사구의 모래는 누가 쌓은 거예요?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퇴적해서 만들어진 게 사구입니다. 그래서 사구는 바람이 쌓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큰 사구는 황해안 쪽에 겨울에 북서풍이 되게 강하게 불어오잖아요. 그죠? 해안가에는 대체로 모래가 쌓여있는 사빈이 있겠죠? 이 사빈의 모래가 안쪽에 쌓이면 사구가 되겠죠? 황해에 겨울철에 이 사빈에 있는 모래가 높게 쌓여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구는 황해안에 발달합니다. 황해의 태안반도에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 겨울철 북서풍 때문에 만들어진 사구입니다. 그래서 사구는 바람의 퇴적이라는 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쪽 태안반도 쪽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가 있습니다. 자, 석호랑 사주, 사빈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호 어디에서 볼 수 있다? 동해입니다. 100% 동해에만 있는 바닷가에 있는 호수가 석호입니다. 그죠? 강릉의 경포호, 경호라고도 하죠. 속초의 영랑호, 청초호 이런 곳이 대표적인 석호가 되겠고, 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커진다, 작아진다. 점점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사주가 막고 있는데 계속 하천은 퇴적물질을 끌고 오겠죠. 석호 바닥에 쌓아요. 그래서 석호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수심이 얕아집니다. 수심이 얕아지고 연부는 점점 옅어지겠죠. 앞에 사주가 막아서 큰 파도가 칠 때만 바닷물이 이렇게 넘어 들어와요. 대체 원래는 평상시에는 강물만 유입하겠죠. 그래서 석호에는 바닷물과 민물이 같이 있는 특이한 지역이고 바닷물고기, 민물고기 같이 산대요. 염도 차에 따라서.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염도는 옅어지고 그 다음에 수심도 얕아지고 퇴적물질이 쌓여서 나중에는 뭐로 바뀐다? 땅으로 바뀝니다. 하천이 운반해서 쌓은 땅, 다르게 얘기하면 충적지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동해안의 지도를 보면 바닷가에 있는 호수 석호가 군데군데 있고 그 다음에 충적지로 메워져 있는 그런 땅도 보입니다. 석호인지 알아보려면 반드시 강이 유입하는 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석호의 형성 원인도 중요하고요. 석호의 변화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점점 수심이 얕아지면서 땅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강릉의 경포 빨리 가봐야 되겠죠. 점점 충적지로 변화해서 지금 땅으로 바뀌어서 호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있습니다. 라오뚱 방향, 중국 방향 산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동해 쪽에는 한국 방향 태백, 함경산맥, 태백산맥 이렇게 산맥들이 있습니다. 후빈기에
해수면이 상승해요. 빙하기 때는 황해가 다 육지였다고 했죠. 황해는 이건 다 산이었습니다. 제주도도 한라산 육지였어요. 다 산이었습니다. 황해가 땅이었죠. 일본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 보이나요? 동해는 바다였습니다. 여기까지. 울릉도 독도는 섬이었어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 때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자, 물이 들어옵니다. 다 물에 잠겨요. 동해도 물에 잠깁니다. 근데 동해는 바닷물에 잠길 때 산맥과 해안이 평행한 방향이라는 거죠. 산맥의 방향이랑 해안이 평행하니까 같은 비율로 잠겨요. 이렇게. 황해에도 물이 들어오는데, 자, 물이 들어오는데 산맥이 해안과 어떤 방향이다? 산맥과 해안이 수직이죠. 산맥과 해안이 수직이니까 산맥인 부분은 지대가 높아. 산맥인 부분 지대가 높아. 산맥과 산맥 사이 강이 흐르는 부분은 지대가 낮겠죠. 바닷물이 들어올 때 산맥인 부분에는 많이 안 잠겨. 산맥과 산맥 사이는 많이 잠겨요. 너무 굴래. 많이 안 잠기고 많이 잠기고 많이 안 잠기고 많이 잠기면서 들쑥날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후빙기 해수면 상승 때 우리나라에 해안선이 만들어집니다. 동해, 황해, 남해 해안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 때 만들어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지형이겠죠. 섬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황해와 남해는 산맥의 방향과 해안이 어떻다? 수직입니다. 그래서 산맥인 부분은 물에 적게 잠겨서 뭐가 되고 툭 튀어나온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반도가 되고 산맥과 산맥 사이에 강이 흐르던 부분은 바닷물에 많이 잠기는 뭐가 되고 산맥과 산맥 사이의 부분은 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황남해의 산맥과 해안이 수직으로 만나서 반도와 만, 섬이 발달하는 이런 해안을 리아스 해안이라 합니다. 드나든이 되게 복잡한. 자, 근데 동해도 마찬가지 후빙기 해수면 상승 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해는 산맥과 해안이 어떻다? 평행한 거죠. 방향이 나란했어요. 그래서 같은 비율로 물에 잠겨서 어떤 해안이 된다? 여기가 리아스 해안이라면 여기는 다른 이름이 따로 없고 그냥 단조로운 해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황남해랑 동해의 해안선 모습이 다른 이유는 산맥의 방향과 해안의 방향이 어떻다,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해에 석호가 만들어졌죠. 사주가 막아서. 동해의 해안선이 단조로운 이유는 산맥과 해안이 병행해서 이런 이유도 있고 하나 더 한다면 사주가 발달하는 동해 해안선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사주가 이렇게 막은 거잖아요. 그죠? 사주가 이렇게 막아버려서 그나마 있던 복잡함이 더 직선으로 단조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해안선이 단조로운 이유는 뭐의 발달? 그렇죠? 사주의 발달. 석호 앞에 막는 사주의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출석 확인 문제, 댓글 달기 문제입니다. 동해안의 해안선이 단조로운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쓰시오. 자, 다 쓸 수 있겠죠? 이상으로 두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